오빠, 놀다가 나 심심하단 말이야. 찬란한 봄 햇살 아래 한 여인이 혼자 원룸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던 사람. 하지만 오늘은 오로지 자기 이름 석자로만 살아가야 했죠. 인생을 절반 넘게 건넌 뒤 찾아온 이 시작은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을 다독여야만 하루를 버틸 수 있었고 눈물로 적신 베개는 그녀의 고단한 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래도 다짐했죠. 다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그 다짐은 어느 날 불쑥 찾아온 낯선 제안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택, 그녀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한 사람의 이름 뒤에 숨겨졌던 놀라운 삶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0세가 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겠죠.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은경, 올해 53살의 새내기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우스운 말이지만 25년 만에 다시 찾은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낯설었어요. 지난해 봄 박준호와의 25년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신혼 때는 저도 꿈에 부풀어 있었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겠다는 다짐도 했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은경 씨, 우리 이제 서로를 힘들게 하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어때요? 준호가 이혼을 꺼낸 날 의외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아마도 오래전부터 우리 관계는 끝나 있었나 봐요. 다만 체면과 책임감, 그리고 우리 딸 서연 때문에 버티고 있었던 거겠죠. 재산 분할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준호가 평생 모은 재산이 제법 있었지만 저는 최소한만 받기로 했습니다. 체면이라는 이름의 자존심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아파트와 대부분의 재산은 준호에게 남겼고 제 몫으로는 적금 몇 천만 원과 차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가장 아픈 건 서연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이던 딸은 부모의 이혼 소식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죠. 그리고 결국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 아빠와 같이 살기로 했어요. 서연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대학생인 딸에게는 경제적 안정이 필요했고 그건 준호가 더 잘 제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딸의 손을 꼭 잡고 웃어 보였어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남겨진 원룸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은 저의 새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좁고 낡았지만 제 인생의 새 챕터를 열기에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제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사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 전까지 잠깐 회사를 다닌 것 외에는 사회생활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결혼 후에는 주부로서의 삶에만 충실했죠. 그렇게 25년이 흘렀고 이제 다시 사회로 나가야 했습니다. 마트 캐셔 구함, 경력 무관, 성실한 분, 동네 대형마트 구인 공고를 보고 용기를 냈어요. 면접날 저보다 훨씬 젊은 매니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은경입니다. 53살이에요. 경력은 없지만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의 기쁨은 잊을 수 없어요. 마치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 같았죠. 월급 180만 원.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게는 소중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대형마트 캐셔로 일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고 수많은 상품 코드와 가격을 외워야 했죠. 손님들 중에는 짜증을 내는 분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견뎌냈어요. 매일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다짐했죠. 할 수 있어, 은경아. 너는 강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일에 익숙해졌어요. 동료들도 제 성실함을 인정해 주었고 팀장님께서도 종종 칭찬을 해주셨죠. 처음으로 월급을 받던 날 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와 펑펑 울었어요.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자립의 증거였으니까요. 서연이와는 주말마다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예전처럼 가까워졌죠. 딸에게 제 월급으로 작은 선물을 사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비록 예전처럼 큰 선물은 아니었지만 제 땀과 노력으로 번 돈으로 사준 선물이었으니까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자랑스러워요. 서연이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몰라요. 아픔과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4월의 어느 화창한 아침,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섰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싱그러운 꽃 향기. 모든 것이 완벽했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오늘 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고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들려온 엔진 소리와 함께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아, 오토바이가 제 몸을 들이받았습니다. 순간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아스팔트 위로 쓰러지면서도 이상하게 하늘이 참 파랗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서연이의 얼굴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오른쪽 다리 골절입니다. 최소 5개월간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못한다는 것, 수입이 끊긴다는 것, 그리고 병원비.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희망을 담아 물었지만 대답은 냉정했어요. 출근 중 사고였지만 회사 차량이 아닌 경우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마트에서 일한 지 이제 겨우 6개월,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이었고 제 적금은 이미 생활비로 많이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후 간호사가 건넨 서류를 보고 눈물이 흘렀어요. 예상 병원비 800만 원. 제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은 4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봄날의 풍경이 갑자기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겨우 새 삶을 시작했는데 이제 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은경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살면서 여러 번 넘어졌지만 이번엔 정말 일어설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몸의 통증보다 더 아픈 건 앞으로의 불확실함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의 월세, 병원비, 생활비. 모든 게 눈앞에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준호에게? 아니요. 그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서연에게? 절대 아니에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빛 아래 혼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 속에서도 한 가지 다짐이 피어났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이겨낼 거야. 그렇게 저의 진짜 시련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보낸 첫 주는 악몽 같았어요. 허리와 다리의 통증보다 더 괴로운 건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불안이었죠. 통장 잔고에 남아있는 500만 원. 이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은경 씨, 오늘부터 재활 치료를 시작할게요. 간호사의 밝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숫자들로 가득했어요. 병원비 800만 원, 월세 40만 원, 공과금, 식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재활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죠. 그래도 참았어요. 빨리 나아서 일자리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냉정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최소 5개월은 필요합니다. 무리하면 평생 불편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5개월이라니. 그때까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퇴원 후 원룸으로 돌아온 날 집안은 차갑고 어두웠어요.
목발을 짚고 들어서는데 문 앞에 쌓인 우편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과금 고지서, 카드 청구서, 모두 빨간색 미납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적금을 깨서 병원비부터 해결하기로 했어요. 통장을 확인하니 적금 잔액은 정확히 470만 원. 병원비 일부와 밀린 월세를 내고 나니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이은경 고객님 맞으신가요? 카드 결제일이 14일 경과했습니다만. 카드사 직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제 귀에는 마치 심판관의 선고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독촉 전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폰 전원을 끄는 거였어요. 독촉 전화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다리가 조금 나아지자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53세 나이에 다리까지 불편한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요. 몸이 불편하신데 이 일은 체력이 많이 필요해서. 거절의 말들이 쌓일수록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다짐했지만 희망의 불씨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2달이 지났을 무렵 카드 빚은 300만 원을 넘어섰어요. 연체이자가 쌓이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죠. 식비를 아끼기 위해 하루 한 끼만 먹기도 했고 약값을 아끼려고 통증이 심할 때만 약을 복용했어요. 그러다 보니 재활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다리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냉장고를 열었더니 텅 비어 있었어요. 지갑을 확인했지만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원이었어요. 혜원은 대학 동창이자 몇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저처럼 이혼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화려하게 변신해 잘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혜원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은경아, 너 어떻게 지내? 소식 들었어. 많이 힘들다면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누군가 제 상황을 걱정해주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혜원은 저녁에 만나자고 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카페. 혜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명품 가방과 옷, 화려한 액세서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까지. 제가 알던 평범한 주부 혜원이 아니었죠. 은경아, 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네. 혜원의 눈빛이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내가 제안할 게 있어. 듣고 싶어? 혜원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그리고 그녀가 건넨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남에 골든타임이라는 노래방이 있어. 고급 노래방이야. 거기서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400만 원은 벌 수 있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노래방 도우미라니. 제가 상상해 본 적 없는 세계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혜원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혜원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생각해봐. 나이 50 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거기다 너는 다리까지 불편하잖아. 여기선 앉아서 손님들과 대화하고 노래 불러주는 일이 전부야. 위험한 거 없어.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을 나와 좋은 집안의 며느리로,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노래방 도우미를 고민하고 있다니.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 빛 아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 일을 해보기로. 딱 빚을 갚을 때까지만. 그 후엔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리라 다짐하면서요. 다음 날 혜원에게 연락했어요.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답장을 보냈죠. 잘 생각했어. 내일 면접 보자.
면접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노래방 도우미에게도 면접이 필요한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건 제가 알던 세계와는 달랐습니다. 골든타임 노래방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어요. 외관은 평범했지만 내부는 고급스러웠습니다. 무대, 조명, 가죽 소파, 마치 작은 공연장 같았어요. 사장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경력은 없지만 품이 있어 보여. 우리 손님들은 대화할 줄 아는 여성을 좋아해. 뭔가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았어요. 제가 지금 노래방 도우미 면접을 보고 있다니. 하지만 카드 청구서와 독촉장들이 떠올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수아로 하지. 지나가는 인연이란 뜻이야. 여기서의 모든 만남은 그저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니까. 그렇게 저는 수아가 되었어요. 53세 이은경은 잠시 접어두고 노래방 도우미 수아로 살기로 했습니다. 혜원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처음엔 다 그래. 괜찮아질 거야. 첫 출근 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혜원이 빌려준 옷과 화장품으로 단장했지만 거울 속 여자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 수 있어, 은경아. 아니, 이제는 수아야. 골든타임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손님들이 와 있었어요. 대부분 중년 남성들이었죠. 양복을 입은 회사원부터 캐주얼한 차림의 사업가까지 다양했습니다. 혜원이 옆에서 속삭였어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 그저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야. 방으로 들어가기 전 심호흡을 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3명의 중년 남성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시선이 온몸을 훑는 듯해서 몸이 굳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소파를 두드리며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여기 앉아요, 아가씨. 아가씨라는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제 나이가 그들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텐데. 하지만 이제 저는 수아였고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수아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어요. 노래를 고르고 술을 따르고 웃고 그렇게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놀랍게도 금방 적응했어요. 아마도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었겠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 모습인지, 이 선택이 옳은지. 하지만 지갑 속에 꽂힌 20만 원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이제 식비와 약값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얼마나 해야 할까? 빚을 다 갚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서연이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은경아. 이건 그저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야. 언젠가는 끝날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나락으로 떨어진 제 삶이 과연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수아로서의 밤과 은경으로서의 낮 사이에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에서의 첫 일주일은 지옥 같았어요.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술 냄새와 담배 연기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발은 퉁퉁 부어있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팠죠. 때로는 이불 속에서 울기도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자책하면서요. 이건 그저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나가는 인연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었어요. 둘째 주부터는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방 일의 핵심은 의외로 노래였어요. 제가 즐겨 부르던 70-80년대 노래들이
중년 손님들에게 인기가 좋았죠. 이문세의 옛사랑,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조용필의 친구요.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 손님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젊은 도우미들은 흉내낼 수 없는 진정성이 제 목소리에 담겨 있었거든요. 수아 씨, 노래 정말 잘하네요. 또 불러주세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면 왠지 모를 자부심이 생겼어요. 물론 그건 이은경으로서가 아니라 수아라는 캐릭터에 대한 칭찬이었지만요. 한 달이 지나자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의 취향과 성격을 파악하는 요령이 생겼고 대화 주제도 넓어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스킨십도 적당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죠. 팔짱을 끼거나 어깨를 감싸는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선도 분명히 그었고요. 월말에 받은 첫 월급은 350만 원이었어요. 현금으로 받은 돈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마트에서 일할 때 180만 원을 받기 위해 한 달 내내 서서 일했던 것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았어요. 2배 가까운 돈을 훨씬 짧은 시간에 벌다니. 우선 밀린 카드값부터 갚았습니다. 300만 원이 넘는 빚을 한 번에 청산하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나머지로는 2달치 밀린 월세를 내고 약값과 식비로 사용했죠.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던 밤이었습니다. 2번째 달부터는 외모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회원의 조언대로 피부 관리를 받고 네일 아트도 했죠. 머리도 염색하고 옷도 새로 샀어요. 골든타임에서는 외모가 곧 경쟁력이었으니까요. 은경아, 아니 이제는 수아지? 정말 달라졌네. 훨씬 젊어 보여. 혜원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정말 달라진 건지 아니면 그저 겉모습만 변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수입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2번째 달에는 400만 원, 3번째 달에는 450만 원. 단골 손님이 생기면서 500만 원까지 벌게 됐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무거웠어요. 매주 한 번씩 서연에게서 오는 전화를 받을 때면 특히 그랬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일은 잘 구했어요? 딸의 순수한 질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응, 지인 소개로 작은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 밤에 일이 많아서 전화하기 힘들어. 매번 이런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딸에게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까봐 두려웠죠. 서연이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혼란스러웠어요. 화려한 화장과 옷을 입은 수아는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 점점 익숙해지는 내 자신이 두렵기도 했고요. 때로는 화장을 지우고 평범한 옷을 입은 은경이 더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나는 누구지? 자주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마트 캐셔로 일하던 이은경, 준호의 아내였던 이은경, 서연의 엄마인 이은경, 그리고 지금의 노래방 도우미 수아. 이 모든 정체성 사이에서 진짜 나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위안이 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 중에는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김 사장님이라는 50대 후반의 남성은 자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수아 씨는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엔 거짓말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진실을 털어놓게 됐어요. 물론 모든 걸 말하진 않았지만 이혼과 사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그저 묵묵히 들어주셨어요. 판단하지 않고 조언도 강요하지 않았죠. 그저 존중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들어요. 다만 그 모양이 다를 뿐이죠. 김 사장님의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간다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느 밤 새로운 손님 중 한 명이 술에 많이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이 많아지고 웃음이 커진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스킨십의 경계를 넘어갔죠. 수아 씨, 오늘 따로 시간 좀 내주면 안 될까? 그의 손이 제 허벅지로 향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인가? 부드럽게 그의 손을 치우며 자리를 피했어요. 다행히 다른 손님들이 그를 말렸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없이 울었어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타협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반년이 지나자 적금도 들 수 있었고 작은 사치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가끔은 서연에게 용돈도 보내줬어요. 물론 출처에 대해선 거짓말을 했지만요. 엄마, 요즘 일이 잘 풀리나 봐요? 갑자기 용돈을 보내주시고 딸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아팠어요.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알면 서연이 얼마나 실망할까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집안의 모습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작은 TV를 새로 사고 침대 매트리스도 교체했어요. 오래된 원룸이었지만 조금씩 꾸미니 훨씬 살기 좋아졌죠. 밀린 병원비도 모두 갚았고 약값 걱정도 하지 않게 됐어요. 하지만 이런 경제적 안정 속에서도 마음은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게 됐어요. 누군가 내 정체를 알아볼까 두려웠죠. 특히 마트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나 이전 이웃들을 마주칠까봐 항상 긴장했습니다. 어느 날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이전 직장 동료를 마주쳤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화려하게 염색한 머리와 달라진 옷차림, 그리고 짙은 화장 때문이었겠죠. 안도하면서도 묘한 서글픔이 밀려왔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변했나 싶어서요. 밤이면 종종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할까? 노래방 도우미 말고 다른 일은 없을까?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53세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다리도 여전히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때로는 이 생활에 익숙해지는 자신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골든타임에서의 일상이 자연스러워지고 수아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바로 반응하는 제 모습을 보면 섬뜩했습니다. 은경아, 넌 어디 있니? 가끔 거울을 보며 물었어요. 하지만 거울 속에는 화려한 화장과 옷을 입은 수아만 있었죠. 이은경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었어요. 매일 밤 골든타임으로 출근하고 손님들과 웃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집에 돌아와 잠들고 이 루틴이 제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결혼식 사진,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가족여행 사진. 그 속의 이은경은 지금의 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순수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원룸 안에 제 흐느낌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선택은 이미 했고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하나하나 지웠어요. 컬러 렌즈도 빼고 염색한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오랜만에 민낯으로 거울을 바라봤어요. 그곳에는 피곤해 보이지만 분명 이은경이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언젠가는 이 어둠 속의 일상을 벗어나 다시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 그리고 정말 가능할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평소처럼 화장을 하고 골든타임으로 향했습니다.
또다시 수아로 변신하면서 마음 한구석에선 이은경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금요일 밤은 항상 골든타임 노래방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월말 금요일은 회사원들의 회식이 많아 더 바빴죠. 그날도 평소처럼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었어요.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라 여기고 평소처럼 출근했죠. 노래방에 도착하자 사장님이 저를 급히 불렀어요. 수아, 오늘 6번 룸 단체 손님 맡아줘. 중견기업 임원들이야. 부장 승진 축하 모임이래. 술값을 준비됐다고 하니 잘해. 평소보다 큰 팁을 기대하며 기분 좋게 6번 룸으로 향했어요.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죠. 10명 정도의 중년 남성들이 이미 술에 취해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시선이 테이블 끝에 앉은 한 남자에게 고정됐어요. 박준호. 전 남편이었죠.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3번의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리던 사람이 하필 제가 일하는 노래방에 오다니. 운명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숨이 막혔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아라고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감추며 인사했어요. 준호는 제 쪽을 힐끗 보더니 다시 동료들과의 대화로 시선을 돌렸죠.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당연했습니다. 짙은 화장, 염색한 머리, 화려한 옷차림. 3년 전 이혼할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안도감과 서글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내 남편이었던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다행인 동시에 비참했거든요. 노래를 틀고 술을 따르고 안주를 준비하는 동안 계속 준호를 의식했어요. 그는 여전히 저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회사 이야기, 골프 스코어, 주식 시장. 예전과 다름없는 대화들이 오갔어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업무에 충실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술이 거듭 돌자 분위기가 더 흥겨워졌어요. 누군가 제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죠. 주저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건 제 일이니까요. 마이크를 잡고 생각했어요. 어떤 노래를 불러야 준호가 절대 알아채지 못할까? 결국 선택한 건 아이돌 노래였어요. 제가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스타일의 노래였죠. 노래를 마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준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환호했죠. 그는 여전히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수아 씨, 이번엔 트로트 한 곡 어때요? 옆자리 남성의 요청에 난감했어요. 준호가 제일 좋아하던 장르였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죠. 장윤정의 어머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노래가 절정에 이를 때 문득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노래를 계속했죠. 노래가 끝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준호의 시선이 저를 쫓는 것을 느꼈어요. 술에 취한 그의 눈이 제 얼굴을 더듬듯 살폈죠. 공포가 엄습했어요. 알아볼까봐 또는 알아보지 못할까봐. 두 가지 모두가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취해갔어요. 누군가는 이미 소파에서 잠들었고 몇몇은 화장실을 오가며 상태가 좋지 않았죠. 준호도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한 사람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준호에게 물었죠. 부장님, 같이 가시죠?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좀 더 이따 갈게. 먼저들 가. 갑자기 방 안에 둘만 남게 될 상황이 벌어질까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다행히 3명의 직원들이 더 남았죠. 그들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어요. 새벽 1시 또 한 명이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준호와 한 명의 직원, 그리고 저만 남았어요. 직원은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준호는 점점 더 저에게 집중하는 것 같았죠. 수진아. 준호의 입에서 낯선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수아가 아닌 수진. 그런 이름의 여자를 떠올린 건지 궁금했지만 곧 그게 중요한 게 아님을 깨달았어요. 준호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니야. 은경이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준호가 저를 알아본 거죠. 3번이나 결혼기념일을 잊은 사람이 3년 만에 만난 전철을 알아보다니. 아이러니했어요. 손님, 무슨 말씀이신지. 부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가 갑자기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이 조금 빠지고 머리가 희끗해졌죠. 너 은경이 맞지? 어떻게? 왜 여기서? 동료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준호는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죠. 먼저 가. 계산은 내가 할게. 동료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준호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정말 너였구나. 이은경. 준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실망 그리고 묘한 연민이 섞여 있었어요.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 나 맞아. 놀랐어? 전처가 이런 곳에서 일하는 거 보니? 제 목소리에서 비통함이 묻어나왔어요. 3년간 쌓아온 감정들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준호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게 보였습니다. 혼란, 충격, 안타까움. 어떻게 된 거야? 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 말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아? 25년 결혼 생활 동안 나를 제대로 본 적이나 있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우리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사고 당했어. 허리랑 다리를 다쳐서 5개월 동안 일도 못했지. 병원비에 생활비에. 돈이 필요했어.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우리 딸 서연이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매일 밤 울면서 생각했다고. 준호는 충격받은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제야 현실을 실감하는 것 같았죠. 왜 연락 안 했어? 내가 도와줬을 텐데. 쓴웃음이 나왔어요. 그 말이 얼마나 허무한지. 너에게 다시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 사이에는 이미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을 건널 다리는 없었죠. 지금이라도 내가 도울 수 있어. 이런 일 그만두고. 준호의 말을 자르고 일어섰어요. 더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늦었어. 이제 와서 동정은 필요 없어. 그냥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해줘. 서연이에게 절대 말하지 마.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준호가 제 팔을 잡았지만 뿌리쳤습니다. 더는 그와 대화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은경아. 그의 호명을 뒤로 한 채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가빴어요. 사장에게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 문을 열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준호가 알았으니 언젠가는 서연이도 알게 될 테고, 그럼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도망칠까? 아니면 이대로 계속 살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골든타임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받지 않았죠. 회원에게도 연락이 왔지만 무시했어요. 그냥 이불 속에 파묻혀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어요. 여전히 전화는 오고 있었죠. 그 중에는 준호의 번호도 있었어요. 아마 직장 동료들에게 물어 제 번호를 알아냈나 봐요. 하지만 받고 싶지 않았어요. 3번째 날
더는 현실을 피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도와주고 싶어.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어요.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평범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죠. 노래방에서의 화려한 수화가 아닌 그냥 이은경으로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준호가 약속 시간에 정확히 카페에 들어왔어요.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찾았죠. 제가 손을 들자 걸어왔습니다. 마주 앉는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많이 달라 보여.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쓴웃음이 나왔죠. 그래, 노래방에서 봤을 때보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우리가 함께 살 때보다.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은경아, 내가 도울 수 있어. 필요한 돈이 얼마든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어요. 도움 필요 없어? 그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준호에게 바라는 게 뭘까? 서연이에게 말하지 마. 그 아이가 상처받을 거야.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죠. 알았어. 하지만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일 계속할 건가? 머릿속에 있던 생각을 말했어요. 아니, 그만둘 거야.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생각해봤어. 이대로는 안 돼. 사실 이 결심은 준호를 만나기로 했을 때부터 굳어져 있었어요. 노래방 일은 이제 끝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길을 찾아야 했어요. 어떻게 살아갈 계획이야? 준호의 질문에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찾을 거야.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대화를 마치고 카페를 나왔어요. 준호는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그건 도움이 아니라 서연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이야.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그에게 등을 보이자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 시간도 지났다고 느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3년간 추락해온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새로운 시작을 찾아야 했어요.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짙은 립스틱, 컬러 렌즈, 진한 아이섀도우 모두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는 수화가 필요 없었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더니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상쾌함이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이은경으로서의 새로운 시작. 준호와의 만남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제게 필요한 각성제였어요. 더는 도망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떳떳한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 골든타임 노래방을 그만둔 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번의 결단으로 수아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내 안에 숨어있던 이은경이 다시 돌아온 거죠. 하지만 새로운 결심만으로는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요.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일자리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떳떳한 일자리, 얼마를 벌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직업이어야 했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동네 구인 공고를 살피고 발품도 팔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54세 여성, 특별한 기술 없음, 다리 약간 불편함. 이력서를 받아주는 곳조차 찾기 힘들었어요. 2달이 지나자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어요. 적금을 깨고 비상금까지 꺼내 쓰기 시작했죠. 준호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고민도 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몇 번 연락이 왔지만
그때마다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네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살아야 했으니까요. 반찬 가게 앞에서 가격표를 보며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이고, 아가씨 요새 안 보이더니 어디 아팠어? 김치가게 주인 박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제가 자주 가는 가게였는데 요즘 돈이 없어 발길을 끊었거든요. 쓴웃음이 나왔어요. 내 나이가 50대 중반인데도 아가씨라고 부르는 정겨움이 고마웠죠. 아니에요. 좀 바빴어요. 박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김치 한 팩을 내밀었어요. 오늘은 서비스야. 안색이 안 좋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감사 인사를 하고 김치를 받았어요. 근데 혹시 일자리 찾고 있어? 우리 옆 마트에서 사람 구한다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우연일까, 운명일까? 몇 달 동안 찾아 헤매던 일자리가 이렇게 쉽게 찾아오다니. 어디요? 정말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박 아주머니는 웃으며 손가락으로 시장 끝을 가리켰죠. 저기 중형마트. 우리 시장 끝에 있는 슈퍼 알지? 거기 주인 최 사장이 오늘 직원 구한다고 했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어떤 기대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시장 끝에 있는 중형마트는 생각보다 컸어요. 동네 슈퍼마켓치고는 규모가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중년 남성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최 사장님일 거라고 짐작했죠. 머뭇거리며 다가갔어요. 저기, 혹시 직원 구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사장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죠. 경험 있으세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냈어요. 네, 대형마트에서 캐셔로 일한 적 있어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었지만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생략했어요.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요? 그 말에 희망이 솟았어요. 가슴이 벅차올라 목소리가 떨렸죠. 당장이라도요. 그렇게 면접은 간단히 끝났어요. 그날부터 중형마트 직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이전 대형마트보다 조금 적은 170만 원.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떳떳함이 주는 행복이 훨씬 값진 거였으니까요. 첫날부터 열심히 일했어요. 상품 진열, 재고 관리, 계산. 모든 일을 즐겁게 했죠. 손님들을 대할 때면 이전과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눈을 마주치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웃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동료들도 좋았어요. 최 사장님 부부와 저보다 조금 젊은 주부 2명이 함께 일했죠.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최 사장님, 아내 정 여사님은 저를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은경 씨, 참 일 잘해요. 어디서 저런 노하우가 다 있나? 그런 칭찬을 들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인정받지 못했는지 새삼 깨달았죠.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서연이에게 연락했어요. 새 직장을 얻었다고, 비록 작은 마트지만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고. 서연은 기뻐했어요. 엄마, 주말에 찾아갈게요. 일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딸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일터가 생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주말에 서연이 마트를 찾아왔어요. 제가 계산대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죠.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노래방 일에 대해선 물론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만 빼면 모든 게 솔직했습니다. 엄마, 훨씬 건강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고요. 서연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 행복했으니까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와 안정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마트 일도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최 사장님의 신뢰도 얻었고 단골 손님들과도 친해졌죠. 특히 어르신들이 저를 많이 찾아주셨어요. 이 아가씨가 물건 위치도 잘 알려주고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참 좋아.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뿌듯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트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준호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은경아, 잘 지내? 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예전의 권위적인 톤이 아니었죠. 계산대 너머로 그를 바라봤어요. 표정은 차분했지만 가슴은 복잡했습니다. 응, 잘 지내. 여긴 어쩐 일이야? 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서연이한테 들었어. 내가 여기서 일한다고. 대화는 짧았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더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 그게 우리였습니다. 준호는 작은 장바구니에 과일 몇 개를 담아 계산대로 가져왔어요. 서연이가 말하더라. 내가 많이 행복해 보인다고.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딸의 눈에도 내 변화가 보이는구나 싶었죠. 그래, 행복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내가 괜찮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날 이후로 가끔 준호가 마트에 들렀어요. 간단한 장을 보러 오는 척하며 제 안부를 묻곤 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어요. 우리는 이제 그저 서연의 부모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최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은경 씨, 내가 나이도 있고 해서 가게 관리를 점점 맡기고 싶은데 팀장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요? 그 제안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월급도 30만 원 오르고 무엇보다 제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처음으로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팀장이 된 후 직원 교육부터 상품 발주까지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됐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성취감도 컸죠. 특히 새로운 직원들을 가르칠 때면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어느 날 마트에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절 유심히 바라보더니 다가왔죠. 혹시 골든타임에서 일하셨던 분 아니세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찾아온 것 같았죠. 하지만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빠져나오셨는지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퇴근 후 그녀와 커피숍에서 오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 어두웠던 시간들, 그리고 어떻게 빛을 찾아갔는지 솔직하게 말했죠. 절대 늦지 않았어요.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에 희망이 깃들기 시작했죠. 그 일을 계기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작은 모임을 열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았죠. 지역 여성센터에서도 상담 봉사를 시작했고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등불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보람찼는지 몰라요. 서연이는 제가 하는 일을 알게 된 후 더 자주 찾아왔어요. 봉사활동에도 가끔 동참했죠.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니. 딸의 존경 어린 눈빛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중형마트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있고요. 월급은 예전 노래방보다 적지만 마음의 풍요로움은 비교할 수 없이 커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요. 오늘도 떳떳하게 살자. 이제는 거울 속 이은경이 밝게 웃고 있어요. 수아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죠.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아프기도 하지만 그 경험조차 제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어둠이 없었다면 지금의 빛도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준호와는 가끔 서연이와 함께 식사를 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안한 관계가 됐죠.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는 재혼하지 않았고 저 역시 새로운 인연은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혼자라는 건 외롭다는 게 아니라 자유롭다는 거니까요. 어제는 서연이가 취업 소식을 전해왔어요. 대기업에 합격했다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뻤는지 몰라요. 함께 축하 자리를 가졌는데 서연이가 제게 말했죠.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전에는 미소를 지어도 눈빛이 슬펐는데 이제는 진짜 웃고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 딸이 알아봐준 행복, 그것만으로도 모든 고난이 값진 것이 되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고,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떳떳함이 주는 평화라는 것을, 이제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람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오늘도 나는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이은경으로서, 서연의 엄마로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서